자, 지난 시간에 광합성의 Light Dependent Reaction, 그렇죠? 빛 의존적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빛 에너지를 받아서 광기에 있는 그 색소에서 전자가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전자가 기저 상태에서 액티베이션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 그 튀어나간 전자의 자리를 물을 쪼개가지고 물에서 나온 전자가 그곳을 메꾸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수소이온이 생성되고, 그죠? 수소이온이 생성되는데 그 수소이온은 어디서 생성되냐? 딜라코이드 루멘에서 생성되죠, 그죠? 딜라코이드 루멘에서 생성된다. 그죠? 그리고 스트로마에서는 여기서 NADPH가 만들어질 때 H가 하나 NADP 플러스 안으로 들어가니까 스트로마는 어떻게 돼요? pH가 수소이온이 없어지게 되죠. 오른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면은 수소이온이 하나 없어지고 NADPH가 만들어지니까 이 스트로마의 pH는 올라가고 여기 이 루멘, 이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안쪽의 루멘의 pH는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 그레디언트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 이 틸라코이드 루멘 안팎의 수소이온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게 이제 광합성의 Light Dependent Reaction, 빛 의존 반응, 광 의존 반응의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죠. 그래서 ATP를 만들고 또 뭘 만들죠? NADPH라는 reducing power, 환원력을 만들게 되죠. 환원력을 나중에 이용해서 이 광합성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환원시켜서 우리가 탄소를 고정하게 되니까. 결국은 광의존적 반응에서 물 분자를 쪼개서 얻은 전자 두 개를 최종적으로 NADP 플러스가 수용해서 NADPH로 환원된다. 이 와중에 틸라코이드 루멘에서는 수소이온이 빨갛게 한 건 수소이온이 생겨나는 거고, 즉 pH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스트로마, 이 바깥쪽 초록색 이 부분에서는 NADPH가 생성될 때 수소이온이 섭이되죠.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뭐 예전에 시험 문제 가능됐었죠. 텔라코이드 멤브레인 안팎의 수소이온 농도 그레디언트가 라이트 디펜던트 리액션에서 생기는 메커니즘 세 개에 대해서 설명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사이토크롬 B, F 복합체에서 전자를 전달할 때 마치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컴플렉스 1, 3, 4, 2, 3, 4에서 전자를 전달할 때 2에서는 안 되는구나. 전자를 전달할 때 전자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 차이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을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서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 마이토콘드리아의 인너 멤브레인과 아우터 멤브레인의 중간 공간으로 수소이온을 이동시키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에너지가 전자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트로마의 수소이온이 밖에 있는 수소이온이 안으로 들어온다. 초록색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루멘 안쪽이 이 살색, 이 찝찝한 색깔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결국 1, 2, 3 모두 스트로마의 수소이온 농도를 줄이고 pH를 올리고 틸라코이드 루멘의 수소이온 농도를 늘리고 pH를 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니까 이 안팎으로 수소이온 농도 그레디언트가 생겨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의 기울기를 만드는 기전이 모두 몇 가지다? 세 가지라는 거죠. 세 가지. 그죠? 세 가지예요. 자, 결국 지금까지는 이 Light Dependent Reaction에서는 뭐가 만들어졌어요? 환원된 조효소 NADPH와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라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죠.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된 거다. 결국 이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는 뭘로 번역이 될까? 뭘로 트랜슬레이션이 될까? 뭘로 바뀌게 될까? 결국은 ATP의 화학 에너지로 바뀌게 되죠. 그래야지 나중에 아무 때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배해서 못 써야겠다. 지금 틸라코이드 루멘 안에 수소이온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죠, 그죠? 정리가 구역 안팎으로 수소이온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더 그 무질서도를 증가시키려면 얘네들이 밖으로 멤브레인 밖으로 나가면 되겠죠? 밖으로 뭐를 통해서 나가요? F0, F1 복합체는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것이고 앞에 C가 있는 거, 클로로플라스트에 있는 CF0, CF1 복합체를 통해서 이
수소이온이 밖으로 나가면서 ATP를 만들게 된다. 틸라코이드 막에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복합체를 CF0, CF1 컴플렉스라고 부른다. 마이토콘드리아나 박테리아의 F0, F1 ATPase와 구조가 거의 유사하다. C는 클로로플라스트 때문에 붙은 이름이고 약간 구조가 마이토콘드리아의 F0, F1 ATPase와는 달리 수소이온 4개당 하나의 ATP를 만든다고 한다. 구조가 약간 다르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토콘드리아의 F0, F1 ATPase는 수소이온 몇 개당? 10개당 몇 개 만들었어요? ATP 3개 만들었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수소이온 4개당 하나의 ATP 좀 약간 효율이 좀 떨어지죠. 그죠? 좀 더 수소이온이 많이 이동해야 된다. 그 정도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non-cyclic electron flow와 cyclic electron flow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non-cyclic이란 건 뭐예요? 전자가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한쪽 방향,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거 non-cyclic. 반면에 cyclic electron flow는 전자가 빙빙 돌아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 그죠? cyclic electron flow. 자, 포토 시스템 2하고 1 지금은 non-cyclic electron flow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물에서 처음에 전자는 어디서 나와요? 물에서 쪼개진 전자가. 물론 여기 있는 클로로필에서 전자가 나가지만 그 전자의 빈자리를 갖다가 물에서 쪼개기 때문에 결국 물에서 전자가 나와가지고 한번 포토 시스템 2의 리액션 센터에서 빵 하고 준위가 올라와가지고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이게 다시 전자전달계를 통해 가지고 전자를 전달하면서 수소이온을 농도의 기울기를 다시 만들고 이게 다시 플라스토사이언 걸 통해서 다시 포토 시스템 1으로 전달되면서 다시 한번 빵 전자가 액티베이션 되고 그죠? 그리고 이 전자가 다시 페레독신을 거쳐가지고 NADPH에게 전달되는 과정. 이건 일방적인 거죠. 결국은 H2O가 가지고 있던 전자가 누구에게? NADP 플러스에게 가게 된 거죠. 그죠? NADP 플러스에게 가게 된 거죠. 일방적으로 전달이 되니까 non-cyclic electron flow. 한 방향으로 전달이 되니까. 그죠? 이게 non-cyclic electron flow예요. 여기서 Y축 방향은 에너지의 준위이다. 실제로 전자가 저렇게 빛 에너지를 받는다고 공간적으로 쭉 위로 올라가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전자의 전위가 올라가게 된다. 에너지만 높아진다. 그렇죠? 윗그림처럼 관계 1과 2에서 산소로부터 NADP 플러스로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비순환적 전자 수송 경로 non-cyclic electron flow라고 부른다. non-cyclic electron C flow라고 부른다. 흔히들 Z-스킴, Z 스킴이라고 부른다. N자만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보면 Z자처럼 보이죠. Z자. 그래서 산소에서 NADP 플러스 전자의 흐름이 Z자를 높여 놓은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부르는 거다. non-cyclic electron flow. 이거 이번엔 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를 볼게요. 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 이거죠? 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 전자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에서는 전자가 몇 개 사용돼요? 이 포토 시스템 1만 사용되죠. 포토 시스템 2가 아니라 포토 시스템 1이 사용되죠. 1. 그래서 여기서 빛 에너지를 받고 전자가 쫙 올라가게 되면 페레독신을 경유해가지고 역시 전자전달기 시스템을 통과해서 얘는 역시 수소이온을 통과시키고 플라스토사이언을 통해서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집 나갔던 전자가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온다. 전자는 플라스토사이언을 통해서 다시 반응 중심으로 돌아가 순환된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의 차이는 뭘까? 이 경우의 차이는 non-cyclic electron flow는 결국 최종적으로 NADP 플러스에게 전자를 전달해서 NADPH를 만드는데 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에서는 전자를 결국은 다시 포토 시스템 1으로 돌리기 때문에 NADPH가 안 만들어지죠. 결국은 이 페레독신이 이 non-cyclic electron flow에서는 NADP 플러스에게 전자를
사이토크롬 B0, 사이토크롬 F 컴플렉스에게 전자를 전달해준다. 결국은 페레독신의 얘 맘이죠. 엿장수 맘이 아니라 페레독신 맘이에요. 페레독신이 NADP 플러스에게 전자를 전달해주거나 혹은 전자 전달 시스템인 사이토크롬 B0, 사이토크롬 F 시스템에게 컴플렉스에게 전자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난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가 되거나 아니면 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가 되는 것이 정해진다. 여러 가지 보고들에 의하면 난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에서 ATP가 NADPH가 1대1의 비율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난사이클릭 언뜻 봐도 여기서 ATP 만들어지겠죠. 이 수소이온 농도 만들어진 거에 의해서 이게 깨지면서 CF0F1 컴플렉스에서 ATP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NADPH가 만들어지죠. 그죠? 1대1의 비율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H2O로부터 두 개의 전자를 빼앗아 전달하면 H2O가 쪼개지면서 산소가 생기면서 전자 두 개가 빠지게 되죠. 두 개의 ATP와 두 개의 NADH가 생긴다. 두 개씩 생기니까 1대1이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세포는 몰라 레이시오로 뭐 분자량이나 뭐 매스가 아니라 몰 비율로 개수 비율, 몰 비율, 개수 비율 맞는 같은 얘기죠. NADPH보다 ATP를 더 많이 필요로 하므로 ATP가 더 여기저기 요긴하게 많이 쓰이니까 실제로 1대1로 NADPH와 ATP가 만들어져 가지고는 모자른다. 그래서 ATP만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식물세포는 이 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를 돌리면 이거는 NADPH는 안 만들어지고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생겨가지고 ATP를 계속 더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ATP를 만들기 위해서 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를 추가로 돌린다. 그래서 식물세포는 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를 수행해서 NADPH는 생산 안 하고 ATP만 생산한다. 그래서 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가 추가적으로 있는 이유는 NADPH와 ATP가 1대1이면 안 되고 ATP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물어보죠. 교수님 그런데 난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에서 왜 ATP와 NADPH가 1대1의 비율로 발생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정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밖에 설명 안 해줬잖아요. 뭘 설명해 줬냐? 물이 쪼개지면은 전자 2개, 그리고 수소이온 2개 발생, 그러면 틸라코이드 루멘에서 2개 발생, 그리고 페레덕신, 스트로마일 수소이온이 하나가 없어지고, 그죠? 요거만 얘기하고 대충 얽어버리려고 했는데 또 이 친구가 짚고 넘어가죠. 밑에서 염록체가 잘 설명해 줄까? 왜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 사실 이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의 수소이온 이동되는 그 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책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 이유는 사용하는 식물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금치의 뭐 클로로플라스트냐 아니면 다른 종류의 클로로플라스트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값의 오류가 많아가지고 정설이 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대충 우리가 이 책에서는 어느 정도의 값을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우리의 값을 여기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위에 세팅처럼 H2O 한 분자가 쪼개지면 2분의 1 O2가 나온다는 세팅으로 하면 좀 뭐 비율은 맞지만 뭐 산소 분자 반 분자가 나온다 그러면 약간 좀 불편하죠. 그래서 산소 분자를 한 분자 나오게 그래서 양쪽 변에 2를 곱해서 2H2O를 할게요. 그럼 이렇게 양쪽 변에다 2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물이 틸라코이드 루멘에서 분해되면서 수소이온 4개가 생성되죠. 4개. 그렇죠? 물 분자 하나가 분해되면은 수소이온이 2개 생성되니까 물 분자 2개가 분해되니까 2H2O니까 H2O에 수소가 2개씩 있으니까 2개의 H2O니까 수소이온 4개가 생기겠죠? 4개가 어디서 생겨요? 루멘 안에서 틸라코이드 루멘 주머니 안쪽에서 그죠? 이때 생성되는 전자 4개는 전자가 또 또한 4개가 나오겠죠? 사이토크롬 B0, 사이토크롬 F 복합체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수소이온 4개를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이동시킨다. 왜 4개냐고 묻지 마세요. 실험값 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대충 4개 정도 이동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스트로마에서 루멘 안으로 수소이온이 4개가 이동된다. 자, 하나, 둘, 셋, 넷. 4개는 물 분자 2개가 쪼개져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은 어디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 스트로마에서 루멘 안쪽으로 이동한 거다. 그죠? 또한 우리 책에서는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플라스토퀴넌, PQ, 마이토콘드리아의 코엔자임 Q와 유사한 분자가 산화 환원되는 과정에서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Q 사이클이 있었죠. Q 사이클과 비슷한 Q 사이클이 관계원에서 사이토크롬 B0, 사이토크롬 F 복합체로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시 돌아가게 된다. 돌아가게 되면 이게 돌면서 이게 돈다는 건 뭐예요? 전자가 활성화됐다가 약간 떨어지면서 전자의 주니까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계속 바뀌게 되면서 추가로 수소이온 4개가 더 루멘 안으로 스트로마에서 루멘 안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럼 모두 몇 개예요? 4개, 4개, 4개. 그러니까 Q 사이클까지 돌아가게 되면 물론 Q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8개밖에 안 되겠는데 Q 사이클이 돌아가는 걸로 가정을 하죠. 그게 그 시스템이 더 많으니까. 그러한 얘가 더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총 12개의 수소이온 넷 더하기 넷 더하기 넷이 루멘에서 생성되고 Q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8개의 수소이온이 루멘에서 생성되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이 F0, F1, ATPase는 수소이온 4개당 ATP 하나 만든다고 하니까 ATP가 2개 생긴다. 2개. 그렇죠? 12개. 4개당 ATP 하나 만든다고 하니까 2개 생기고 또한 전자 2개가 NADP 플러스로 전달될 때 NADPH가 하나 생기니까 그렇죠? 결국은 전자 2개가 NADP 플러스로 전달되면은 NADPH가 각각 2개가 생기겠죠. 전자 4개가 전달되니까 그렇죠? 전자 2개당 NADPH 하나. 근데 전자가 4개였죠. 그러니까 NADPH 2개. 근데 결국 Q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ATP 2개, NADPH 2개. Q 사이클이 돌아가는 경우에는 ATP가 좀 더 많이 생긴다. 그렇죠? Q 사이클 여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죠. 복잡하다고. 사실 엽록체의 CF0, CF1 복합체가 이동시키는 수소이온과 생성하는 ATP의 비율에 따라서는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어. 예전에는 수소이온 3개당 ATP가 1개가 마치 마이토콘드리아 F0, F1, ATP처럼 생성된다는 보고도 있었고 우리 책에서는 수소이온 4개당 ATP 1개가 생성된다고 통일하기로 했다. 4개당 하나. 하지만 다른 실험 결과에 따르면 수소이온 14개가 있어야 ATP가 3개 정도 생긴다는 보고도 있다. 식물 종류마다 CF0, F1 복합체의 구조가 달라서 그렇다고 이해하도록 하자. 투덜거리죠. 그러니까 뭐 다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책마다 다르고 생물 종류마다 다르고 이래서 내가 생물학 공부하기 싫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기분들 많이 느꼈을 거예요. 사실 생명과학과에 와서 뭐 딱 똑똑 떨어지는 수학 공부하다가 뭐 물리학 공부하다가 생명과학 배우면 이건 뭐 그때그때 다르고 이건 뭐 이걸 과학이라고 할 수 있나 뭐 그런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전공하게 되어가지고 논문을 쓰게 되거나 실험을 하게 되면 그때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뭐 세포생물학이나 생화학, 분자생물학에서는 좀 잡다한 것들을 많이 알아두는 게 박물학적 지식을 많이 알아두는 게 당시에는 좀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실험을 계획하고 논문을 쓰려면은 이러한 배경 지식들을 많이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복잡하긴 하지만 머릿속에 많이 넣고 있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이 비율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난사이클 일렉트론 플로우가 계속되면은 NADPH와 ATP가 비슷한 비율로 만들어지고, 아까 예를 들었을 때 Q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NADPH와 ATP가 1대1로 생성되고, 하지만 세포 안에서 식물 세포 안에서 일반적으로 ATP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물은 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를 가끔씩 추가로 돌려서 ATP만 더 만든다. 그렇죠? 자, 마이토콘드리아 F0, F1, ATPase의 C 소단위치에 해당하는 CF0, F1 복합체의 3 소단위치. 여기 3 소단위치라고 불러요. 요거 있는 거. 이 개수가 식물 종마다 C 소단위치는 마이토콘드리아의 F0, F1, ATPase에는 C 소단위치가 10개가 있었죠. 10개. 그죠? 10개가 있어서 픽픽 돌아가면서. 그죠? 그런데 얘의 개수가 조금씩 다르다. 엽록체의 종류마다 얘의 구조가 조금씩 달라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그동안 광의존적 반응, 결국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광의존적 반응에서 만든 게 뭐예요? ATP와 NADPH. 를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광의존적 반응에서 얻은 NADPH 환원력이죠. NADPH 환원력과 ATP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CO2를 고정해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아요. 자, 비의존적 반응, 다음 페이지부터 배울 광비의존적 반응은 엽록체 내부의 스트로마에 존재하는 루비스코를 비롯한 효소들이 촉매한다. 기대하시라. 잠깐만 1분만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광비의존적 반응, Light Independent Reaction, 광비의존적 반응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암 반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빛이 필요 없다는 거죠. 빛이 필요 없다는 거지. 꼭 빛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빛이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책에서는 광의존적 반응을 명반응이라고 하기도 밝을 명자.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광비의존적 반응을 암반응, dark reaction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근데 dark reaction이 꼭 빛이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꼭 빛이 필요 없긴 하지만 꼭 어두워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합성의 세컨드 라운드를 광비의존적 반응, light independent reaction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반반응은 빛이 없어도 잘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빛이 필요 없는 것이지 빛이 없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암반응이니 광비의존적 반응이니 그런 애매한 표현 말고 이걸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켈빈 회로, dark reaction을 켈빈 회로, light independent reaction을 켈빈 회로라고 부르자. 켈빈 선생님. 자, 켈빈 벤슨 바스함 회로. 켈빈 회로라는 얘기 들어봤을 테고 켈빈 벤슨 회로까지 들어봤을 거예요. 켈빈 벤슨 바스함 회로는 뭐냐? 사실 이 회로를 만들기까지 3명 정도의 가장 중요한 연구자들이 참여했었죠. 그런데 사실 뭐 연구자들 간에도 사실 굉장히 서로 질시와 반목이 심하고 자기 이름만 내세우고 싶었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우리 뭐 대학원 와서 연구를 하게 되면은 논문에 이름을 넣는데 누가 이름을 앞에 넣을 것이냐 뭐 나는 일을 다 주도적으로 했는데 왜 내 이름은 4번째에 들어가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교수가 학생들 다 일시키고 자기 혼자 한번 논문 쓰는 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 요즘 별로 없지만 그래서 이런 논문 연구 결과의 크레딧을 가져가는 것도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디베이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작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작곡자들이 되게 많은 로열티를 가져가죠. 노래 부른 사람은 관계없이 그럴 때 그 작곡자 이름에 뭐 누구를 넣느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뭐 비틀즈 같은 경우에는 뭐 레논, 폴 맥카트니하고 존 레논이 대부분의 곡에 이렇게 크레딧이 돼 있죠. 근데 어떤 노래를 들어보면 이건 거의 혼자 존 레논이 작곡하는 것 같은데 폴 맥카트니 이름은 괜히 들어있는 것 같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걔네들은 이제 서로 이제 그걸 하기로 한 거죠. 딜을 해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웬만한 거는 서로 둘이 같이 작곡한 걸로 하자. 물론 뭐 제3의 작곡가 뭐 조지 해리슨 같은 경우가 자기 크레딧 가져간 노래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과학사를 볼 때 이렇게 어떠한 굉장히 한 획을 긋는 연구들을 할 때 거기 자기 이름이 평생 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욕심을 부린 듯한 그런 학자들의 모습이 간혹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노벨상도 자기 혼자 받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사람도 같이 일을 했는데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켈빈 회로 혹은 벤슨까지 끼워가지고 켈빈 벤슨 회로라고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공평하게 그죠? 켈빈 벤슨 바스함 회로라고 부르자. 켈빈 벤슨 바스함 회로는 이렇게 일단 3단계의 스테이지로 나눌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탄소 고정. 공기 중에 떠다니는 CO2를 결국은 우리가 뭐 저탄소 성장을 하자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저탄소라는 게 뭐냐? 공중으로 나가는 CO2의 양을 줄이자는 거죠. 계속 뭐 석탄을 떼가지고 뭐 공장을 돌리고 그러면은 공기중으로 CO2가 많이 나와가지고 CO2가 뭐 온실가스로 작용해가지고 뭐 지구의 온난화를 갖다가 앞당기고 있다. 뭐 공중으로 내뱉는 CO2가 가장 큰 문제다. 특히 뭐 우리가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육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 같은 걸 가축들을 키워야 되니까 가축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도 무시 못한다. 뭐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결국은 식물을 많이 키워야 된다. 뭐 광합성 레이트가 높은 식물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 산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자 하는 이유가 바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CO2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거, 공기 중에 떠다니는 CO2를 큰 분자에 끼워 넣는다는 것이다. CO2는 우리가 딱 CO2를 보면 알듯이 CO2는 탄소가 가장 많이 산화된 그러한 형태죠. 산화된 CO2를 그냥 끼워 넣으면은 이 세포가 이용하기 좀 힘드니까 얘를 환원시켜야 된다. 환원시키려면 누가 필요해요? 아까 우리가 1차전, 전반전, 광합성의 전반전, Light Dependent Reaction에서 만들어낸 NADPH의 환원력을 이용해서 산화된 탄소인 CO2를 갖다가 환원시키는 과정이다. 환원시키는 과정이다. 재생산, 세 번째 스테이지가 뭐예요? 재생산은 CO2를 고정했던 분자를 다시 만든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TCA 사이클을 보면은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다시 뭐 아세틸 코에하고 만나가지고 사이트레이트가 되고 결국은 다시 맨 처음에 옥살로아세테이트 다시 만들어내죠,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포 안에 어떤 회로들은 계속 돌아가려면은 처음에 등장했던 그 주인공이 다시 새로 탄생해야지 되니까 그래야지만 이게 계속 돌아가고 이게 어떤 반응들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되는 반응들이 이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기만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계속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반응이 지속될 수 없으니까. 대부분의 세포 내 생화학 반응들은 많은 세포 내 생화학 반응들은 이렇게 사이클로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켈빈 벤슨 바삼 회로죠. 회로는 뭐야? 사이클이라는 거죠. 사이클이 만들어지려면 사이클의 첫 번째 참여했던 분자가 다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로 탄생을 해야지만 이 사이클이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재생산, reproduction. 첫 번째 스타팅 머티리얼. 이 케빈 벤슨 바삼 회로를 돌리기 위한 첫 번째 분자를 다시 만들어낸다는 거다. 첫 번째 스테이지 볼게요. 카본 픽세이션. 카본 픽세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자가 사용되느냐? 리뷸로즈. 자, 우리가 리보스는 잘 알아요. 리보스. 그렇죠? 리보스 5탄당이죠. RNA. 그리고 DNA에 사용되는 건 라이보스에 2' 탄소의 OH가 떨어지면은 데옥시라이보스. OH가 붙어 있으면 라이보스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리뷸로스는 못 들어봤어요. 리뷸로스. 역시 이름이 비슷하죠. 라이보스나 리뷸로스나 둘 다 5탄당. 탄소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리뷸로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케토우즈죠. 알도우즈가 아니고 케토우즈. 알도우즈와 케토우즈, 6탄당에는 대표적인 게 글루코즈와 프럭토우즈가 상호 하나는 알도우즈고 하나는 케토우즈죠. 그래서 리보스하고 리뷸로스도 하나는 알도우즈고 하나는 케토우즈다. 리뷸로스는 알데하이드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카본이 분자의 중간에 들어있는 그렇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리뷸로스예요. 리뷸로스 여기 1번 탄소, 5번 탄소 5개. 그래서 처음에 CO2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분자는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 리뷸로스에 1번 탄소와 5번 탄소에 각각 포스페이트가 붙어있는 탄소를 사용한다. 실제로는 얘가 3개. 리뷸로스 비스포스페이트가 1,5-비스포스페이트가 몇 개 있다? 3개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TCA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의 옥살로아세테이트 시작해서 아세틸 코에 만나서 사이트레이트 생기고 아이소사이트레이트 생기고 뭐 피마레이트 말레이트 생기고 하나씩만 생각해도 되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3개씩 동시에 생각해요. 3개씩. 자, 얘가 리뷸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가 3개 있어요. 3개. 왜냐하면 나중에 얘가 쪼개져가지고 얘가 3-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가 6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3개로 시작하지 않고 2개로 됐다. 그러면 3개가 시작하니까 얘가 6개 만들어지는데 얘가 3개가 아니고 하나로 시작하면 얘가 2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겠죠? 3개니까 3개가 반으로 쪼개져서 6개가 되는데 하나로 처음에 시작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2개가 만들어지겠죠. 2개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계산하기가 좀 골치 아파서 나중에 얘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리뷸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기가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는 3바퀴가 돌아가는 걸로 일단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스타팅 머티리얼 리뷸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3개가 참여해요. 3개가 참여할 수도 있고 물론 하나가 참여할 수도 있고 3,333만 개가 참여할 수도 있고 6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참여할 수도 있고 그죠? 그 개수는 왜 이건 3개라고 하느냐 묻는 사람도 있는데 뭐 하나만 참여하는 법도 없고 3개만 참여하는 법도 없고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 쉽게 일단 3개만 놓고 보자는 거죠. 3개인데 각각 하나씩이
CO2를 받아들이니까 한 분자에 하나씩. 왜? 얘는 분자가 탄소가 5개죠. 탄소가 5개인데 여기 한 분자에 CO2가 하나씩 들어가서 잠깐 탄소 6개짜리 분자가 된 후에 걔가 쪼개져 가지고 탄소 3개짜리 2개로 쪼개져요. 탄소 3개짜리 2개인데 우리가 아주 친숙한 이름인 3-phosphoglycerate. 3-phosphoglycerate. 우리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많이 배웠었죠. 프럭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에 쪼개지면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하고 3-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로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몇 개가 생긴다? 6분자가 생긴다. 6분자. 내가 6분자가 생기는데 이때 CO2에서 온 탄소 가진 분자, 여기는 CO2에서 온 탄소 가진 분자, 그리고 CO2에서 온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자 3개가 생긴다. 이 CO2가 안으로 꾸겨 들어갈 테니까, 그죠? 그리고 이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의 이름은 루비스코. 내가 아마도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효소는 루비스코야, 루비스코. 공기 중에 떠다니는 CO2를 리빌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 혹은 우리가 좀 더 쉽게 RUBP라고 불러요. RUBP. RUBP에 CO2 혹은 O2를 결합시키는 효소다. 우리가 당분간은 CO2를 결합시키는 것만 배우겠지만 뒤에 가서 광호흡이라는 광합성의 일종의 부작용을 배울 때는 우리가 산소도 집어넣게 돼요. 어쨌든 얘는 좀 약간 굉장히 중요한 엔자임이기도 한데 굉장히 멍청한 엔자임이에요. 그래서 CO2를만 넣어줘야 되는데 가끔은 산소를 넣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루빌로스, 루비스콘데 루빌로스 비스포스페이트. 앞에는 이 서브스트레이트 이름이죠. 카르복실레이즈 슬래시 옥시게네이즈. CO2를 붙이기도 하고 산소를 붙이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반응은 광합성이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CO2를 붙여줘야 된다. 교수님은 그런데 CO2에서 온 탄소를 가진 3-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 여기 보시면 이게 CO2가 일로 들어갈 테니까, 일로 들어가겠죠. 이 분자 안으로 들어가니까 탄소 5개짜리가 잠깐 탄소 6개짜리가 된 후에 중간에 딱 쪼개져가지고 2개의 똑같은 3-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 탄소 3개, 얘도 탄소 3개, 하나, 둘, 셋, 얘도 탄소 3개, 하나, 둘, 셋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CO2에 있었던 탄소고 그 중에 하나는 원래 리뷸러스 1,5-비스포스페이트가 가지고 있던 탄소다. 그게 왜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사실 솔직히 생화학적으로 별로 중요한 의미는 없는데 이 전체를 잘 이해했느냐를 묻기 위한 시험 문제 내긴 좋겠죠. 그래서 되게 어떤 걸 물어보느냐? 여기다가 CO2인데 우리 CO2는 우리가 그냥 자연계에 존재하는 CO2는 탄소가 분자량이 12인데 C14CO2 이건 뭐예요? 방사선 동위원소를 표시된 CO2죠.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은 이 둘 중에 하나, 얘는 방사선으로 표시가 되는데 얘는 표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쫓아가면 얘는 어디까지 표시가 되겠느냐. 그런 약간 지저분한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도 수능에서 생명과학 투에서 약간 문제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그런 지저분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험생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내가지고는 평이한 문제를 내가지고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변별력이 있을까 출제위원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내다가 오류도 발생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저분한 문제도 약간 실제로 여기서 얘가 CO2가 하나는 CO2가 들어가고 하나는 원래 가지고 있던 탄소다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저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 이 전체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변별력 시험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게다가 우리는 그 오픈북으로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이러한 변별력을 주기 위한 이런 문제를 아마도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얘와의 운명을 어떻게 되느냐. 더욱이 다음번에 이 3-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가 이제 환원돼서 3-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가 이제 환원돼 가지고 이제 3-포스포 글리세레이트로 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글리세라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로 바뀐 다음에 자기들끼리 조합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원래 시작했던 물질 리제너레이션 우리가 재생산한다고 그랬죠. 원래 시작했던 물질인 이 리뷸러스 1,5-비스포스페이트를 다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복잡한 과정에서 만약에 14CO2, C14으로 레이블된, 표지된 방사성 동위원소 이산화탄소를 표지된 이 분자가 과연 어디까지 추적될 것인가 이런 거를 따져보는 문제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내기 좋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한 것이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도. 자, 루비스코라는
고마운 효소가 없으면 지구상에 중속 영양 생물은 존재하지 못했을 거다. 식물이 CO2를 고정해서 양분을 만들지 못하면 당연히 초식동물이 존재할 수 없겠죠. 식물이 만들어낸 탄수화물들을 초식동물들이 먹고 사니까. 그럼 당연히 식물들을 먹고 사는 육식동물도 존재하지 못할 테고.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루비스코님께서 촉매에서는 이 첫 번째 반응을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거죠. 이 지구상에 제일 많은 마크로몰레큘, 거대 분자가 뭘까요? 식물이 만들어내는 셀룰로즈죠. 셀룰로즈. 그리고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단백질,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효소는 뭘까? 효소는 바로 루비스코예요. 루비스코. 루비스코가 CO2를 갖다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CO2를 생체 내로 불러들이는 그 관문 역할의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계속 CO2를 밖으로 내뿜고 있고 우리가 몇십 년 안에 죽어가지고 이제 다시 CO2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렇게 생물계를 떠난 탄소를 다시 생물계로 들여오도록 도와주는 효소가 필요하겠죠. 그게 루비스코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효소는 바로 루비스코다. 어느 정도로 많이 존재하느냐. 제가 대학원 때 있었던 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원 때 주로 했던 게 이제 뭐 2D 페이지라고 2D 페이지, 2디멘셔널 2D 페이지, 단백질을 분리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프로티오믹스하고 비슷한 그런 시험인데 요즘은 프로티오믹스, 뭐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같은 걸 통해서 어떠한 샘플 안에 있는 단백질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들여다볼 수 있지만 어떤 단백질이 있는지 다 알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샘플 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세포를 이게 튜브예요. 튜브. 지금 태블릿 설정이 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림 그리기가 좀 애매한데 좀 이해해 주세요. 튜브가 두 개인데 하나는 정상세포, 노멀, 하나는 C, 캔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이 있는데 간암이 걸렸어요. 여기 암세포 막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의 조직을 떼어놔가지고 하나는 컨트롤, 여기는 캔서, 여기 컨트롤 아니에요. 여기는 노말이니까 이쪽으로, 노말 이쪽으로, 그리고 캔서 여기 자라는 쪽은 떼어서 캔서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 두 개의 단백질 샘플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간암 조직, 하나는 정상 조직, 그렇죠? 과연 어떤 단백질이 간암 세포에서만 많이 발현될까? 그런 걸 이용하면 그런 단백질이 많이 생기게 되면 너는 간암이 걸린 거구나. 혹은 그 단백질이 혹시 간암의 발병에 중요하게 작용할지 모르니까 그 단백질의 합성을 뭐 억제한다든가 그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한다든가 혹은 그 단백질의 합성, 신테시스를 억제한다든가 하면은 이 간암의 발병을 막는다든가 치료제를 개발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디퍼런셜 프로티믹스라고 하는데 두 개의 샘플에서 서로 단백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들을 많이 우리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뭐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같은 걸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때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2D 페이지라고 단백질을 갖다 전기 영동해서 분리하는 그러한 기술이죠. 그래서 두 가지 메소드로 분리를 하는데 이쪽으로 아랫방향으로 내리는 건 2D라는 건 이제 2디멘셔널 2차원이라는 거예요. 방향으로 내리는 것은 단백질의 크기에 따라서 분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작은 단백질들은 밑으로 가고 큰 단백질들은 위로 가고 또 이쪽 X축으로 분리하는 것은 단백질의 PI, 아이소 일렉트릭 포인트. 단백질이 뭐 pH 3 혹은 pH 10에 따라서 단백질 표면 찰지가 많이 변하겠죠. 표면 찰지가 뭐 pH가 낮으면은 수소 이온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네거티브 차지들이 뭐 CO 마이너스 같은 것들이 다 H가 붙어가지고 네거티브 차지가 없어질 테고 또 pH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네거티브 차지가 익스포즈 되고 포지티브 차지가 오히려 더 줄어들 테고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자기 주변에 pH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표면 전하가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PI라는 게 뭐냐면 아이소 일렉트릭 죄송해요. 일렉트릭 포인트 등 전하점이라는 건데 아이소 일렉트릭 포인트 ISO ELEC TRIC 아이소 일렉트릭 포인트 이건 뭐냐? 어떠한 단백질의 표면 네트 찰지가 알짜 전하의 합이 제로가 될 때의
pH를 아이소일렉트릭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단백질은 pH 3에서 네트 차지가 예를 들어서 pH 3일 때 표면 전하가 플러스 차지가 10개고 마이너스 차지가 10개다. 그러면은 알짜 전하가 0이 되겠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꼴 0니까. 그죠? 뭐 어떤 단백질은 pH가 7에서 알짜 전하가 0일 수도 있고 어떤 단백질은 pH 뭐 8.8에서 그죠? 그래서 이 2D 페이지의 경우에는 요 왼쪽 오른쪽으로는 단백질의 아이소일렉트릭 포인트에 따라서 단백질을 분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 여기 여러 가지 단백질이 섞여 있을 텐데 이 2D 페이지를 사용하면은 자 단백질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아래 위로 분리가 되고 또한 단백질의 아이소일렉트릭 포인트 즉 pH 의존성 차지에 따라서 이 왼쪽 오른쪽으로 단백질이 분리가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그렇죠?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단백질들이 이렇게 스팟으로 쭉 나중에 염색하게 되면 스팟으로 쭉 나타나게 되는데 한쪽은 예를 들어서 캔서 여기는 암이고 여기는 노말이라고 하면은 이 단백질이 쫙 분리가 이렇게 딱 돼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뭐 이 염색하는 그 센시티비티에 따라서 민감도에 따라서 뭐 몇천 개의 스팟을 볼 수도 있고 몇백 개의 스팟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세포니까 캔서 셀이든 노멀 셀이든 비슷한 패턴이 나오겠죠. 이제 왼쪽이랑 비슷하게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이 캔서 셀 하나만 여기만 이상한 단백질이 하나 있다고 보죠. 그럼 얘가 뭘까? 얘가 과연 얘는 이 아까 간이라고 그랬죠. 간암을 만드는데 얘가 작용하는 단백질이 아닐까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암 발병에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우연히 서로 그냥 암 발생했을 때 덩달아 생기는 그런 단백질의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이오마커라고 하죠. 어떤 질환과 관련된 단백질 얘가 증가해 있거나 혹은 얘가 줄어들어 있거나 그러면 그 질환과 이 단백질이 관련이 있을 거라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캔서의 바이오마커다. 그러면 바이오마커들은 이 기능을 연구해 가지고 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단백질을 갖다가 뭐 억제시키는 뭐 항체 같은 걸 이용하면은 뭐 암의 항체 치료제로서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해요. 지금 제가 광합성 얘기를 하다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냐 하면은 약간 격가지로 빠진 얘기를 했냐 하면은 제가 이런 실험을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2D 페이지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처리를 한 샘플과 처리하지 않은 샘플의 단백질 발현 패턴을 보는 차이를 그걸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걸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옆 실험실에 있던 그 나이 많이 드신 아주머니 포스닥 박사학위 받고 이제 뭐 이제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근무하시는 그분이죠. 좀 사실 좀 안 되긴 했는데 나이도 굉장히 많은데 저보다 한 15살 많은 분이 저한테 와서 그건 식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식물 샘플을 주면서 2개를 주면서 나한테 좀 이걸 2D 페이지를 좀 해달래요. 2개의 샘플 서로 비교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맨날 동물 샘플만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식물 샘플로 처음으로 이 2D 페이지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아주머니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샘플 2개 걸었어요. 뭔지 안 가르쳐주죠. 블라인드 폴드로 저한테 실험을 의뢰한 거니까. 저는 우리 교수님 모르게 몰래 숨어서 너무 착하니까 그렇죠? 우리 옆방 실험실에 그 아주머니 연구원의 실험을 도와드렸죠. 하나는 컨트롤, 하나는 뭐 트리티드 샘플, 뭐 T 2개를 서로 비교했는데 뭐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단백질이 다 양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식물 샘플의 경우에는 갑자기 여기 커다란 이따만한 단백질이 하나 양쪽에 다 이게 뭐냐 내가 실험을 잘못했나 그래서 나중에 한참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걸 결과를 갖다가 그 옆방 연구원 아주머니 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나는 이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 왜 이렇게 이상한 결과가 나왔을까 뭐 단백질이 떡이 돼가지고 분리가 안 된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뭐였을까 그래서 나오죠 루비스코 그죠? 식물 세포에는 동물 세포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한 종류의 단백질이 많이 존재하는 게 바로 광합성의 첫 관문을 담당하는 루비스코다. 루비스코. 그래서 루비스코가 공기 중으로 환원된 공기 중으로 산화되어서 다시 돌아간 우리의 탄소로 이루어진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을 다시 생물체로 돌아오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엔자임이기 때문에 효소이기 때문에 식물세포 안에 특히 식물세포 안에 엽록체 안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2시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루비스코어가 CO2를 고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효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그래서 루비스코란 고마운 효소가 없었으면은 CO2를 고정하지 못했을 테고 종소경영생물들, 동물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다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나는 56kD의 large chain과 large chain, 뭐 heavy chain이라고도 하죠. large chain, 분자량이 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3kD의 small chain으로 여러 개로 이루어진 효소인데 보면 여러 개의 서브유닛,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저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개의 서브유닛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죠? 55kDalton 더하기 13kDalton, 그죠? 또한 라지 체인 유전자는 엽록체 DNA 안에 있고요. 엽록체는 미토콘드리아처럼 서큘러 DNA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안 주어지지만 라지 체인 유전자는 엽록체 DNA 존재하고 스몰 체인 유전자는 식물세포 안에 세 개나 있다. 이게 재밌는 게 식물세포가 이제 클로로플라스트, 엽록체와 더불어서 엔도심바이오시스, 내부 공생을 이뤘죠. 그래서 이 루비스코라는 이 엔자임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유전자는 식물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식물세포 핵이 있겠죠. 핵 안에 있는 DNA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그렇죠? 어떤 단백질이 이 안에 시그널 시퀀스가 있어서 클로로플라스트로 이동하고 또 어떠한 서브유닛은 여기 클로로플라스트 엽록체 안에 있는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이것들이 엽록체 안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4차 구조를 이루어가지고 이러한 루비스코를 만들어내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죠. 이 루비스코를 이루는 어떠한 소단위체는 세포 핵에 있는 유전자가 만들어내고 또 다른 소단위체는 이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체 자체의 유전자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죠? 스몰 체인 유전자는 식물세포 핵 안에 있고 라지 체인 유전자는 엽록체 DNA에 존재한다. 스몰 체인 폴리페페이드가 엽록체 스트로마 안으로 식물의 세포질에서 엽록체 스트로마 안으로 들어가서 조립이 되면서 얘가 만들어진다. 또한 이 루비스코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은 매그네슘 이온이 마그네슘 발음이 좀 마그네슘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마치 칼슘을 카르슘이라고 발음하는 거랑 비슷한 매그네슘 이온이 내 활성에 꼭 좀 어색하더라도 매그네슘이라고 해보세요. 꼭 필요하다는 정도. 자, 그래서 루비스코가 CO2를 고정하는 첫 번째 스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리뷸러스 1,5 비스포스페이트. 리뷸러스 구조, 뭐 그냥 탄소 5개 그리고 양쪽에 탄소가 5개니까 우리가 뭐 프럭토스처럼 대칭은 안 되겠죠.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처럼 가운데를 쪼개면 왜 탄소가 5개니까 3개로 쪼개지진 않을 텐데 탄소 5개를 일단 그리고 1번 탄소와 5번 탄소 각각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으니까 모든 탄소는 다 OH가 붙어 있는데 중간에 2번 탄소만 빼고 2번 탄소는 여기 카본을 그려주면 우리가 리뷸러스 1,5 비스포스페이트가 돼요. 자, 카본은 우리가 항상 여기 공격받기 쉽죠. 왜? 탄소인데 이 전기음 성도가 높은 이 산소 원자가 이쪽으로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다 땡기기 때문에 이쪽에 약간 파셜 파지티브 차지가 보인다. 즉 카본은 전자 그룹이 약간 산소 쪽으로 뺏겨가지고 핵이 잘 보이기 때문에 외부에 다른 녀석들이 공격하기가 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CO2가 들어가서 달라붙는데 공격하게 되는데 어디를 공격하냐? 바로 여기 카본을 공격하게 된다. 그래서 얘 이름은 없어요. 얘는 왜? 쪼개지기 전에 잠깐 존재하는 인터미디에이트. 그렇죠? 아주 순간적으로 존재하다. 리뷸러스 1,5 비스포스페이트에 CO2가 결합해가지고 아예 아주 순간적으로 잠깐 존재하는 탄소 6개짜리 그런 인터미디에이트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름은 붙이질 않아요. CO2가 여기 카본에 고정되었다. 얘가 도망가지 않게 루비스코가 꼭 붙잡고 있는다. CO2가 도망가지 않게. 빨리 물 줘. 물을 주면 이제 가수분해 갖고 쪼개져 버린다. 쪼개진다. 자, H2O가 딱 들어가요. 그럼 어디가 쪼개질지 여러분이 구조를 보면 대충 아시겠죠, 그죠? 윗부분이 여기가 쪼개지면서 다른 색깔로 그릴게요. 이만큼이 쪼개지면서 뭐가 되지? 이쪽이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그리고 아랫부분도 역시 똑같이 쪼개지면서
똑같은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되는데 쪼개지는데 여기 쪼개지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쪼개지면서 여기가 OH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여기 딱 쪼개지면 알데하이드가 될 것 같은데 여기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물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알데하이드가 안 되고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되고 여기에 CO2 하나는 이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룹은 어디서 온 거다? 공기 중에서 고정한 CO2가 들어가서 한쪽에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룹이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있던 여기 1번, 2번, 3번 탄소에 카르보닐 카르본이 여기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룹이 됐다. 똑같은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자, 글리세롤. 여러분 얘기했었죠? 글리세롤 하나 정도 구조를 알고 있으면은 다른 놈들을 알기 쉽다. 자, 글리세롤 탄소 3개짜리에다가 각각 탄소 3개 모두 다 OH가 붙어 있는 게 글리세롤이죠. 글리세롤. 자, 글라이세롤. 그죠? OL은 뭐 알코올이라는 뜻이죠. 근데 글리세레이트는 글리세릭 애시드. 그죠? 여기가 알코올이 아니라 COOH. 그죠? 여기가 COO-가 되는 거죠. 여기가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룹이 되어 있으면 이게 글리세레이트죠. 그죠?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3포스포 왜 3냐? 3번 탄소. 이러한 탄소들을 명명할 때, 탄소에 있는 산소들을 명명할 때 가장 많이 산화된 탄소가 1번 탄소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산화된 게 누가 가장 많이 산화됐어?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가장 많이 산화됐죠. 얘가 1번 옆에 있는 놈이 2번, 이쪽이 3번. 3번 탄소에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는 3포스포 글리세레이트다. 글리세릭 애시드. 거의 비슷한 놈이라고 그랬죠. 애시드는 H가 붙어 있는 형태. H가 COH에서 CO-로 이온화되면 우리 글리세레이트라고 한다. 그죠? 글리세릭 애시드, 글리세레이트 같은 거다. 그래서 탄소 3개짜리 3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로 리빌러스 1,5 비스포스페이트 탄소 5개짜리가 CO2 하나를 받아서 잠깐 동안 탄소 6개짜리로 존재한 후에 얘가 쪼개지면서 3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 2개로 나눠지게 된다. 자, 아까 그래서 이 얘기를 마저 하면은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다가 아까 제가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옆방 그 연구원 누님한테 가서 이거 제가 실험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 커다란 스폿이 나왔어요. 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실험이 너무 잘 됐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실험 망친 것 같은데. 식물 세포는 원래 그래요. 여기 굉장히 단백질이 많이 존재해요. 루비스코라고 들어보셨어요? 루비스코. 나 그때 대학원 때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세포생물학 들을 때 들어보고 처음 들어보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생화학 배울 때 배우고 처음 들어보나? 그러니까 이러한 기초 지식을 많이 알아두면 나중에 연구원으로 됐을 때 저 같은 그런 약간 기초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해프닝을 좀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많이 잡다한 걸 많이 알아두면 좋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텝, 고정 스텝은 CO2를 고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컴파운드인 1,5 리빌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 RUBP가 RUBP라고 하죠. RUBP가 리빌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가 세 개가 CO2 3개를 결합해 가지고 6개의 3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가 된다. 하나가 2개로 쪼개지니까 3개로 시작했으니까 6개의 3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가 된다.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글리세릭 애시드. 우리가 탄소 누가 많이 가장 산화됐나? 이 테이블 봐서 여러 번 나오죠. 가장 많이 산화된 거는 카르복실릭 애시드.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 붙어 있으니까 더 이상 이보다 더 산화될 수는 없다. 그죠? CO2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얘가 환원되면은 알데하이드가 되고, 그렇죠? 또 한 번 환원되면 알코올이 되고, 반대로 거꾸로 올라가서 알코올이 산화되면 알데하이드가 되고 알데하이드 또 산화되면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된다. 자, 3포스포글리세레이트는 뭐예요? 여기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있죠. 가장 많이 산화된 형태죠. 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리빌로스 3개의 RUBP, 리빌로스 비스포스페이트가 3개의 CO2를 집어넣어가지고 CO2를 고정해서 6개의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만들어졌죠. 얘는 글리세레이트이기 때문에 카르복실릭 애시드이기 때문에 얘를 환원시켜야 된다. 환원시키는데 누구의 환원력이 필요해요? 아까 전 단계 라이트
dependent reaction에서 만들었던 NADPH의 환원력을 이용해서 3-포스포글리세레이트를 뭘로 환원시킨다?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한번 환원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알데하이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가 카르복실릭 애시드에서 알데하이드로 바꾸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포스포글리세레이트인데 얘가 포스포글리세롤 알데하이드. 그러면 약간 웃기니까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를 뒤로 가져갔어요. 왜? 포스포글리세롤 알데하이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렇게 잘 안 쓰고 이렇게 컨벤셔널하게 이렇게 많이 쓰니까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그리고 글리세롤 알데하이드의 3번 탄소. 왜? 얘가 가장 많이 산화됐으니까 얘가 1번, 2번, 3번이니까 3번 탄소에 인산에 붙어 있다. 그래서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첫 번째 리덕션 과정이다. 환원된다.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NADPH로부터 전자 2개를 받고 수소이온 2개를 받아서 수소이온은 여기서 하나 받고 이 공중에 떠다니던 수소이온 하나 더 받아가지고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로 환원이 되었다. 환원. 그렇죠? 환원. 근데 환원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여기 ATP가 얘가 6개니까 하나 환원되는데 ATP가 하나씩 필요하죠. 그래서 6개라서 6개의 ATP가 필요하다. 그냥 환원되면 될 것 같은데 NADPH 에너지 가지고 환원되면 될 것 같은데 왜 ATP가 많이 필요할까? 이걸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아마 시험 문제 낼 것 같아요. 학교모고사 때. 물론 검색해도 잘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ATP가 필요할까? 물론 그 힌트는 다음번 페이지에 있죠. 자, 나는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릭 애시드, 에이트 모두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헬이 안 된 형태와 헬이 된 형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파이루베이트, 피루빅 애시드, 피루부산, 파이루베이트 다 같은 거죠. 그죠? 다만 애시드라고 하면은 애시드의 정의는 수소이온을 내야 되니까 수소이온이 붙어 있을 때는 COOH의 경우에는 익 애시드, 뭐 락틱 애시드, 피루빅 애시드, 시트릭 애시드 그렇게 부르고 H가 떨어져가지고 수소연이 떨어져가지고 COO- 형태에 있는 에이트라고 하죠. 파이루베이트, 락테이트, 사이트레이트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옥살로아세테이트, 옥살로아세테이트하고 옥살로아세틱 애시드하고 같은 거죠, 그죠? 나는 점산 안에 있는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가지고 있지. 탄소 3개짜리 글라이세롤 알지? 걔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이름이 글라이세레이트야. 3번 탄소 인산에 붙은 3-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 얘는 알데하이드 기를 가지고 있죠. 녹색으로 칠해진 알데하이드, COH를 가지고 있죠. 알데하이드는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환원된 형태란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밑에서 다시 한번 모르면 공부를 해라. 아까 얘기했죠? 공부하면 아무것도 없고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니까 이건 꼭 알아두세요.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알데하이드로 되는 과정이다. 얘가 물어보죠. 그러면 NADPH의 환원력도 필요한 환원력만 필요할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ATP까지 아까운 ATP까지 사용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 두 번째 스테이지 왜 두 번째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탄소 고정, 그렇죠? CO2 고정시키는 거. 두 번째 환원, 즉 리덕션된 3-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가 글라이세롤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로 환원되는 두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를 잘 들여다보자는 거죠. 자, 3-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 6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 ATP가 쪼개지면서 여기다가 쓸데없이 여기 3번 1번 탄소에 인산을 갖다 붙여가지고 1,3-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를 만들어요. 1,3-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분자죠? 뭐예요? 우리가 글라이콜라이시스에 해당 작용에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 기질적 인산화에서 ATP를 만들어내는 슈퍼스타 분자, 그렇죠? 스타 분자 2개 있다 그랬죠. 1,3-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와 이거 포스포이놀파이루베이트 PEP, 그렇죠? 바로 그 놈이에요. 1,3-비스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 에너지가 빠방한 1,3-비스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를 잠깐 만들어낸다. 아니다. 1번 탄소에 인산을 붙여서 그 인산은 어디서 온다? ATP에서 오는 거죠. 글리세린산 1,3-2인산 1,3-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번에 이 포스페이트가 떨어지면서
NADPH로부터 전자를 받아가지고 이거 환원된다. 뭘로?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로.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환원이 된다. 그런데 이 스테이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냐? 이 스테이지는 바로 그렇죠? 어디서 본 거예요? 많이 보는 반응이다 했더니 해당 작용에서 6단계와 7단계를 거꾸로 한 것이다. 6단계와 7단계를 거꾸로. 해당 작용은 이쪽 방향으로 가죠. 이쪽 방향으로. 글리세랄데 3포스페이트가 이건 NADPH가 아니고 그죠? 그 경우에 NADH죠. 그죠? 1,3-비스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가 되고 마지막에 3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가 되면서 ATP를 만드는 과정이 있죠. 그죠? 해당 작용이 6단계와 7단계를 거꾸로 한 것이다. 왜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될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세포생물학 및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패트웨이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키가 되는 몇 개의 분자만을 우리가 딱 알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나오고 또 나오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일본어 같은 거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뭐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거 처음에 공부하려면 굉장히 황당하죠. 그 많은 제일 힘든 게 한자 같은 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 외우나 되게 황당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부를 하다 보면 물론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 나온 게 또 나오고 그런 경우도 영어 경우도 마찬가지죠. 영어 경우도 이제 어감 같은 걸 알게 되면은 모르는 단어도 대충 라틴어 어간을 알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가 대충 짐작할 수 있죠. 그과 마찬가지로 분자의 구조를 보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얘는 어디서 쓰이는지를 여러분 대충 아는 좀 도가 트이는 거죠. 그죠? 그러한 과정에 충분히 돌입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런 1,3-비스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 그리고 포스포글라이세레이트가 여기서 사용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담당하는 효소들이 바로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쓰였기 때문에 똑같은 비슷한 시스템이 여기서 차용돼서 이용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실제로 세포 안에서는 그러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 정말 어디서 많이 보던 반응이라 했더니 해당 작용의 6번째 스텝과 7번째 스텝을 거꾸로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 다른 것은 해당 작용은 NAD 플러스 NADH. 그렇죠? 그리고 광합성에는 비슷하지만 액면가는 같지만 다른 NADP 플러스 NADPH라는 리덕션 페어, 리덕스 페어 주요소가 쓰인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 과정은 실제로 글라이콜라이시스의 7번째 단계와 8번째 단계의 리버스, 거꾸로 된 역반응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TP가 필요하다. 그러면 왜 또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죠? 왜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역반응이라고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는 ATP를 만들어내는 반응인데 여기서는 광합성의 이 환원 반응, 세컨드 스테이지, 이 라이트 인디펜던트 리액션, 광비의존적 반응의 세컨드 스테이지 리덕션 반응에서는 왜 쓸데없이 ATP를 사용하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에너지를 쓰는 반응을 왜 거치는 것일까? 물론 이것만 놓고 그런데 앞으로 향후 30초 동안 제가 얘기할 내용에 만약에 뭐 기말고사에 내게 되면은 그 키가 될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기만 보면 그런데 ATP를 굳이 쓰면서 이렇게 할까? 그런데 이 반응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만들어진 글리세랄데 3포스페이트가 이 다음 스텝에서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재조합되면서 뭘 다시 만들어요?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를 만들어내죠. 그 전체적인 픽처를 돌아가기 위한 원동력을 여기서 불러주는 거죠. 커다란 그 반응 그림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엔자임들이 작용하고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안에 있는데 여기서 글리세랄데 3포스페이트, 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글리세랄데 3포스페이트 환원되는 과정에 여기서 ATP가 많이 사용되죠. 그죠? 이게 요 반응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물려서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일부 사용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반응을 보죠. 그게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그래서 6개의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봤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처음에 리뷸러스 1,5-비스포스페이트가 3개가 그죠? CO2 3개를 받아들여가지고 탄소 6개짜리 인터미디에이트 컴파운드 잠깐 존재하다가 가운데가 쪼개지면서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6개가 생겼죠.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아스틱 애시드의 형태인데 그게 ATP와 NADPH를 각각
6개씩 써가면서 뭘로 됐어요? 글리세랄데하이드 트리포스페이트가 됐다. 자, 글리세랄데하이드 트리포스페이트 몇 개? 6개. 작가가 복잡해서 하나만 그렸는데 실제로는 글리세랄데하이드 트리포스페이트가 6개가 있다. 그래서 이 말풍선에 이 짝대기가 6개예요. 육구동성 6개 입으로 똑같은 얘기를 한다. 자, 세컨 스테이지가 끝나고 세컨 스테이지 뭐였죠? 리덕션 스테이지, 환원 스테이지. 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글리세랄데하이드 트리포스페이트로 환원되는 그런 스테이지가 3개의 리뷸러스 1,5-비스포스페이트가 CO2를 3개 받아들이고 6개의 글리세랄데하이드 트리포스페이트로 됐어. 이제 여러분들 식물체의 입장이라면은 이제 CO2가 공중에 있던 CO2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유기분자 글리세랄데하이드 트리포스페이트 들어갔어요.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가장 원하던 초기의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 근본적인 목적이 뭐지? CO2를 갖다가 유기분자에 집어넣는 목적. 달성했죠? 달성했으면 그걸 계속 돌려야 된다. 계속 돌리려면 뭘 해야 되냐? 처음에 출연했던 RUBP, 리뷸러스 1,5-비스포스페이트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사이클이 계속 돌아갈 테니까. 얘가 안 만들어지면 이게 사이클이 결국은 세포 안에 존재했던, 세포 안에 염록체 안에 존재했던 RUBP가 다 소모되면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만들어내야 될 운명적으로 다시 만들어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켈빈 벤슨 바삼 회로, 지금 배운 게 켈빈 벤슨 바삼 회로예요. 켈빈 회로를 계속 돌리려면은 회로의 첫 번째 출연자 1번 타자였던 리뷸러스 1,5-비스포스페이트를 다시 만들어야지. 리제너레이션. 재생산해야지 회로가 계속 돌아가겠죠. 그렇죠? 리뷸러스 1,5-비스포스페이트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 나 한번 만들어봐라. 쉽지 않을걸? 쉽지 않을 것 같죠. 언뜻 보면 탄소 3개짜리 6개 얘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탄소 5개짜리 만들어낸다.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까? 어떻게 레고 블록을 뭐 잘랐다 붙였다 해야지 탄소 5개짜리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아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냐? 6개인데 6개 중에서 5개는 자, 탄소 3개짜리가 지금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3C짜리가 6개 있죠. 6개 있으면 모두 이게 6개니까 탄소 하나, 둘, 3개짜리가 6개 있으니까 탄소가 모두 몇 개? 18개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탄소 5개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탄소 5개짜리 최대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4개는 못 만들. 4개 만들려면 탄소가 20개 있어야 되니까 3개는 만들 수 있죠. 3개. 그러면 15개. 그러면 탄소 3개는 남겠죠. 그래서 6개 중에서 탄소 3개는 잠깐 빠져가지고 다른 데 쓰인다. 뭐에 쓰여요? 얘는 설탕이나 전분을 만드는 데 쓰인다. 우리가 광합성의 세컨드 스테이지인 다크 리액션, 암 반응이라고도 하는 라이트 인디펜던트 리액션, 광 비의존적 반응에서 대개 뭐 고등학교 교과서나 일반적인 과학 교양서에서는 포도당을 만든다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포도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포도당은 포도에나 많이 저장되어 있지 대부분의 식물에는 주로 뭘로 저장되어 있어요? 광합성하는 감자는 감자 뿌리인데 무슨 광합성을 하냐? 감자 잎사귀에서 광합성을 해서 그 감자에 저장하죠. 어떤 형태로? 전분의 형태로.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옥수수 전분 다 전분의 스타치의 형태로 전분이 뭐예요? 포도당을 쭉 연결시켜 놓은 상태죠. 그래서 결국은 포도당으로 뭐 저장한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닌데 되게 전분으로 많이 저장이 된다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맞고 나중에 스텝을 보시면 포도당 되는 과정보다는 전분으로 바로 넘어가는 과정이 많고 또 하나 설탕 달달한 설탕을 만드는 데 쓰인다. 프럭토즈하고 글루코스 2개를 연결해가지고 설탕을 만드는 데 쓰인다. 그래서 이 하나의 3탄당 하나는 글리세랄데하이드 트리포스페이트 하나는 왜? 18개 중에서 15개는 글리세랄데하이드 트리포스페이트 6개면 탄소가 모두 18개인데 그 중에서 15개는 탄소 5개짜리를 3개 만드는데 리뷸러스 비스포스페이트 탄소 5개짜리죠. 걔를 3개 만드는 데 쓰이고 나머지 하나는 뭘 만드는 데 쓰인다? 재생산하는 데 쓰이지 않고 설탕이나 전분을 만드는 데 쓰인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탄소 3개짜리가 6개니까 탄소가 모두 몇 개예요? 18개. 18개인데 얘 가지고 탄소 5개짜리 만들어야 되잖아. 리뷸러스 1,5-비스포스페이트. 근데 4개는 못 만들죠.
네, 4개 하려면 20개가 필요하니까 3개만 만듭니다. 3개. 곱하기 탄수 5개짜리 그러면 15개가 만들어지니까 3개는 남지. 3개는 뭘 만들어낸다? 얘는 전분은 설탕 같은 걸 만드는 데 쓰니다. 결국 광합성이 궁극적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다시 15개는 다시 리빌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를 3개 만드는 데 쓰이고 이거는 결국 사이클을 계속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 결국은 여기서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얘가 식물의 몸을 만드는 거죠.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전분이나 설탕을 만들어가지고 식물의 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글리세랄데 3포스페이트 6분자 중에서 한 분자는 6개 중에서 하나는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얘는 설탕, 전분 등을 만들고 나머지 5개는 굉장히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굉장히 복잡한 듯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복잡한 듯 하지만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결국 뭘 만드냐? 리빌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 몇 개? 3개 만든다. 그래서 3탄당 5개가 5탄당 3개로 만드니까 밸런스가 맞죠? 3 곱하기 5는 5 곱하기 3. 글리세랄데 트리포스페이트 3탄당짜리 3개, 5개는 5탄당 리빌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 3개. 밸런스가 맞죠? 자, 5개, 여기는 3개. 그렇죠? 그러면은 리빌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를 만드는 복잡한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볼까?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거 테트리스를 생각해 보세요. 테트리스를 왜 테트리스냐? 테트라. 4개 해야 되니까 테트리스가 아니라 트리스라고 해요. 테트리스. 테트리스라는 게임 알죠? 그죠? 테트리스 4개의 블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즘은 테트리스는 너무 옛날 게임인가? 우리 때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렇죠? 모든 블락이 다 4개짜리죠? 그런데 우리 테트리스 말고 테트라 그러면 4개니까 트리스 3개, 3개짜리 블락으로 이용하는 게임을 생각해 볼게요. 블락이 3개짜리가 있어요. 이 3개짜리가 지금 몇 개야? 5개 있죠? 얘를 어떻게 재조합을 해가지고 블락 3개가 연결된 3개짜리 블락 5개를 재조합해서 5개짜리를 갖다가 3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조합하는 게 좋을까? 처음에 3개를 2개 연결해서 3개를 2개 연결하면 뭐죠? 6개가 되겠죠. 6개. 6개짜리를 만든 후에 6개짜리를 만든 후에 6개짜리를 만든 후에 6개짜리를 갖다가 다시 3개하고 이렇게 조합을 시키면은 6개짜리 3개, 9개짜리 만들죠? 자, 3개짜리를 2개를 붙여가지고 6개짜리 만든다. 그리고 6개짜리 또 다시 우리 3개짜리만 나오니까 3개짜리를 딱 붙이면은 몇 개짜리 생길까? 9개짜리가 순간적으로 생기는데 9개짜리를 2개로 쪼개면 5개짜리, 4개짜리가 생기겠죠? 4개짜리 생기는데 또 3개짜리 또 있으니까 3개짜리를 또 4개짜리랑 합치면 7개짜리가 생긴다. 7개짜리를 또 뭐 3개짜리하고 또 반응시키면 10개짜리가 생긴다. 10개짜리 2개로 쪼개면 5개짜리 2개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복잡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한데 따라가 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글리세랄데 트리포스페이트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자, 그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글라이콜라이시스 세 번째 스텝에서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가 생기죠.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를 가운데를 딱 자르면은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하고 글리세랄데히드 3포스페이트가 생기죠. 그죠? 2개의 트리오즈는 서로 인터컨버터블 서로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탄소 3개짜리 글리세랄데 트리포스페이트가 5개가 있어요. 5개. 5개가 있으면은 얘를 갖다가 2개를 얘는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로 요거 얘하고 얘는 세 번째 있는 놈하고 네 번째 있는 놈은 트리오즈 포스페이트 아이소모레이즈가 3탄당 이형질화 효소가 이 글리세랄데 트리포스페이트 뭘로 바꿔요?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를 바꿔요. 왜 이렇게 바꿔야지 얘랑 결합해서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글라이콜라이시스의 네 번째 스텝의 역반응이에요. 글리세랄데 트리포스페이트와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를 붙여가지고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를 만든다. 그렇죠? 그러면 탄소 6개짜리가 되니까. 그럼 탄소 6개짜리가 이제 3탄당 글리세랄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여기 보면 글리세랄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3탄당 있죠? 얘하고 6탄당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를 갖다가 섞어서 대충 섞어가지고 6 플러스 3 하면은 탄소가 몇 개야? 9개죠, 9개. 얘를 섞어서 탄소 9개 된 상태를 두 개를 쪼개서 4탄당인 에리트로우즈 4탄당 나왔어요. 또 4탄당. 에리트로우즈 4포스페이트 그리고 5탄당 지룰로우스 5포스페이트를 만들어낸다. 왜? 5탄당. 우리가 결국 필요한 거는 5탄당인 리빌로스 포스페이트니까. 그렇죠? 리빌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니까. 그렇죠? 5탄당 하나 만들었으면 지룰로우즈는 에피머이기 때문에 여기 예, 이 OH를 갖다 왼쪽에 있던 OH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지룰로우즈가 리빌로우스가 돼요. 그래서 지룰로우스가 되면 일단 거의 다 끝까지 온 거죠. 얘는 놔두고 이번에는 요 탄소 9개 중에서 5개는 지룰로우즈가 되고 나머지 4개는 에리트로우즈가 됐으니까 이제 에리트로우즈 4개짜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4개짜리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탄소 3개짜리죠. 탄소 3개짜리인 다이하이드록살탄 포스페이트하고 붙이면은 에리트로우즈 탄소 4개짜리 플러스 탄소 3개짜리가 합치면 탄소 7개짜리. 자, 책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탄소 7개짜리 당이 나왔어요. 이름은 세도 헵툴로우즈. 딱 있어요. 뭔가 7개짜리 같죠, 그죠? 7개짜리. 우리 예전에 그 테디 창이 썼던 그 SF 영화를 만든 영화로 SF 소설로 만들었던 그 원작 SF 소설을 원작으로 했던 SF 영화 있었죠. 뭐 우주인들이 내려오는 거, 뭐 어라이벌인가, 뭐 컨택트인가 하나는 뭐 원어 제목이고 하나는 우리나라 개봉 제목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 나오는 외계인들이 이름이 뭐죠? 헵타피드인가 그래. 헵타피드 발이 7개 그죠? 이 헵토 이러면 되게 7개를 얘기하는 거죠. 탄소가 7개로 이루어진 거죠. 세도 헵툴로우즈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죠? 탄소 4개짜리 에리트로즈하고 탄소 3개짜리 다이하이드록살탄 포스페이트하고 붙여가지고 알돌레이즈 쪼개는 것도 알돌레이즈 붙이는 것도 알돌레이즈가 하죠. 붙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세도 헵툴로우즈 1,7 비스포스페이트 비스포스페이트 탄소가 포스페이트가 2개 붙어 있으니까 사실 이 분자 하나에 탄소가 2개 붙어 이 포스페이트가 2개 붙어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도 여기서 포스페이트 하나 떼어내고 사실 프럭토스 6 포스페이트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도 인산 하나 떼어내가지고 세주 헵툴로스 1,7 비스포스페이트를 세주 헵툴로스 1,7 비스포스파테이즈가 잘라내가지고 인산 하나짜리 만든다. 왜? 컴파운드 하나에 인산이 하나씩 붙어 있어야지 나중에 좀 더 정리하기가 편하니까. 이거 2개를 붙이니까 인산이 2개 생겼는데 결국은 우리가 인산이 하나만 있는 게 필요하니까 하나 잘라내서 인산이 하나 붙은 세도 헵툴로즈 7 포스페이트로 만들어낸다. 탄소 7개에 인산 하나 붙어 있는 컴파운드가 만들어졌어요. 탄소 7개니까 뭘 하고 싶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는 탄소 5개짜리 리뷸로스니까 7개니까 여기다가 3개짜리를 갖다 붙이면 탄소 10개짜리가 잠깐 생길 것 같죠? 그래서 여기 세드 헵툴로즈 7 포스페이트에다가 누굴 붙여요? 원래 있었던 글리세랄데 3 포스페이트를 갖다가 딱 붙이면은 10개짜리가 순간적으로 생기는데 걔를 쪼개가지고 2개로 만든다. 하나는 아까 배웠던 지룰로즈 5 비스포스페이트 똑같은 거 지룰로즈 역시 탄소 5개짜리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리보스 5 포스페이트 리뷸로스하고 이번에는 아이소모인 자 리보스는 알도슈가죠 알도슈가 글루코즈처럼 그리고 리뷸로스는 프럭토스처럼 케토슈가죠 이 카르보닐 분자의 중간에 들어있고 이 알도슈가는 알데하이드가 한쪽 끝에 노출되어 있죠. 리보스는 알도슈가예요. 그래서 얘가 세도 헵툴로우즈가 탄소 7개짜리가 탄소 3개짜리 글리세랄데하이드 트리포스페이트랑 만나서 7 플러스 3은 열이 되고 열이 쪼개져가지고 5탄당 2개로 쪼개지게 된다. 트랜스케톨레이즈에 의해서 지룰로즈 5 포스페이트 그리고 리보스 5 포스페이트가 된다. 그래서 지룰로즈는 아까 지룰로즈와 리뷸로즈는 서로 에피머이기 때문에 2개는 에피머레이즈, 리뷸로즈 5 포스페이트 에피머레이즈에 의해서 자 원래 시작할 때 컴파운드였던 리뷸로즈 5 포스페이트로 바뀌게 되고 또한 요 세드 헵툴로즈부터 쪼개진 리보스 5 포스페이트는 얘는 아이소머예요. 에피머와 아이소머. 그 학기 초에 잘 배웠었죠. 에피머와 아이소머. 에피머는 이렇게 탄소 하나만 차이를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거 서로 에피머라고 하고, 즉 지룰로즈와 리뷸로스는 에피머이고,
리보즈와 리뷸로즈는 하나는 알도 슈가, 하나는 케토 슈가이기 때문에 서로 아이소머이다. 그래서 리보즈 5포스페이트 아이소머레이즈에서 이것들이 결국 다 뭘로 바뀐다? 3개의 질로즈 2개, 리보즈 하나. 5탄당 3개가 끝에 만들어지는데 질로즈 2개, 리보즈 하나. 얘네들이 결국 하나는 2개는 에피머레이즈, 하나는 아이소머레이즈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뭘로 바뀌게 된다? 최종적으로 리뷸로즈 5-비스포스페이트. CO2의 고정을 담당했던 첫 번째 컴파운드로 바뀌게 됩니다. 몇 개가 만들어져요? 3개가. 그렇죠? 결국 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프로세스를 따라가 보면은 5개의 탄소 3개짜리가 여러 리셔플링을 통해서 3개의 탄소 5개짜리 리뷸로스 5, 1,5-비스포스페이트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죠? 탄소 3개짜리 5개가 이렇게 저렇게 리셔플링 해가지고 탄소 5개짜리 분자 3개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리뷸로스 5포스페이트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니까 마지막으로 또 ATP를 3개 써가지고 여기다 또 포스포레이션 시키는 거죠. 1번 탄소에다가. 그래야지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니까 제가 재생이라고 썼죠. 재생. 리제너레이션. 탄소를 고정시키기 위한 스타팅 머티리얼 첫 번째 분자였던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 RUBP가 드디어 만들어졌다. 그렇죠? 자, 다시 얘기하면 탄소 3개짜리 5개가 그렇죠? 탄소 3개짜리 5개가 리셔플링해서 탄소 5개짜리 3개가 만들어진다. 3개에서 3개 탄소 3개짜리가 3개짜리가 탄소 3개짜리가 2개는 서로 붙어가지고 6개짜리가 만들어지고 6개짜리가 다시 탄소 3개짜리랑 붙어가지고 9개짜리가 만들어졌다가 9개짜리가 5개와 4개로 쪼개지고 5개짜리는 다시 원래로 쓰이고 4개짜리는 다시 탄소 3개짜리 만들어서 7개짜리가 만들어지고 7개짜리는 다시 탄소 3개짜리가 붙고 10개가 만들어서 10개가 다시 2개로 쪼개지면서 탄소 5개짜리를 만들어낸다. 대충 알겠죠, 그죠?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뭐를 변별력에 대비해서 뭐 가로놓기 문제 아니면 여기다 어디다 뭘 표시하는 문제 어디가 어디로 가는 것 정도는 오픈북을 통해서 이걸 보고 복잡하지만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 날짜는 다음 주 정도에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이제 나온 재생산 경로를 다 외워야 하는 거냐? 이걸 다 외우라는 시험 문제 내는 사람 본 적도 근데 생화학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내신 분이 있다고 해요. 이거 빈칸 채우는 정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 오픈북이니까 좀 더 복잡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죠? 중요한 거는 탄소 4개짜리 이 분자 5개가 이리저리 리셔플링 해가지고 탄소 5개짜리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를 3개 만든다. 야, 어디를 잘라? 얘랑 너랑 왜 붙여? 왜 어디다 갖다 붙여? 내 모양을 왜 바꿔? 여러 가지 복잡한 프로세스들이 있었죠, 위에. 하지만 결국 효수님들이 얘를 다시 만든 이유는 켈빈 회로를 계속 돌리게 가능하도록 지속 가능한 켈빈 회로, 우리 지속 가능한 경제, 뭐 루이스 서스테이너블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죠. 자꾸 이제 경제가 이제 고성장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성장 속도가 줄어들어가지고 특히 여러분 젊은 세대들한테 기성세대들이 많이 미안한데 그렇죠? 지속 가능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 켈빈 벤슨 바스암 사이클을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켈빈 회로를 계속 돌리기 위함이시구나. 그 깊은 뜻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왜 5개일까? 처음에 6개였는데 그죠? 그래서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6개 중에 하나는 어디 쓰인다 그랬죠? 6개 중에 하나는 여기서 그죠? 여기서 딱 삐져나와가지고 이 6개가 생긴 것 중에서 5개는 5개의 글리세랄데 3포스페이트는 3개의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를 만드는 데 쓰이고 나머지 하나는 설탕이나 전분을 만드는 데 쓰인다. 그럼 이 다음 과정은 뭘까? 과연 글리세랄데 3포스페이트가 어떻게 설탕이나 전분을 만드는 데 볼까?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는 글리세랄데 3포스페이트 한 분자, 물론 한 분자가 아닌데 아까 6개 중에서 6개의 글리세랄데 3포스페이트 중에서 6개의 글리세랄데 3포스페이트 중에서 5개는 3개의 리뷸로스 1,5-비스포스페이트를 만드는 데 쓰였고
만드는 데 쓰였고 나머지 하나라는 얘기예요. 한 분자라는 거. 한 분자 가지고 만들지 못하겠죠. 한 분자가 어떻게 설탕이나 전분을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벌써 잊어버렸니? 나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는 6분자 중에 5분자는 리뷸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 재생산한다고 했고 나머지 한 분자는 설탕과 전분을 만든다고 했잖아. 그렇죠? 이게 이렇게 그린 게 우리가 초록색이 뭐야? 이게 엽록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엽록체 안에서. 자, 글리세랄드 트리포스페이트 아까 얘기했듯이 글리세랄드 트리포스페이트와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저는 차를 별로 잘 모르고 좋아하지 않지만 컨버터블이라는 차가 있죠. 컨버터블 뚜껑 열리는 차, 페라리, 뭐 포르쉐 뭐 이런 것들, 람보르기니 뭐 그런 거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그런 차들. 컨버터블이라는 게 뭐예요? 뚜껑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뒤로 제껴서 꾸겨서 집어넣으면 열린 거고 위에 당겨가지고 비우면 닫으면 닫히는 거죠. 컨버터블이죠. 컨버터블 자동차. 얘도 상호 서로 컨버터블하다. 누가고 누가? 글리세랄데 트리포스페이트와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 그죠? 혹시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얘는 그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작용에서 누구의 산물이죠?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가 쪼개질 때, 그죠? 알돌레이즈에서 쪼개질 때 글리세롤 트리포스페이트가 되죠. 그리고 얘네들은 트리오즈 포스페이트 아이소머레이즈에서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하나는 뭐죠? 3탄당인데 하나는 알도슈가, 하나는 케토슈가죠. 그죠? 알데하이드, 카르보닐 카본, 탄소와 산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끝쪽에 있으면 알데하이드, 중간에 있으면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 그죠? 두 개가 서로 상호 전환 가능하다. 탄소 3개짜리. 탄소 3개짜리 3, 탄소 3개짜리 인산이 붙은 당인데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글리세랄데 트리포스페이트와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는 상호 전환이 가능한데 알돌레이즈에 의해서 붙으면 뭐가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가 된다. 이건 뭐였죠? 우리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글루코즈가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가 되고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가 다시 프럭토스 6 포스페이트로 되고 프럭토스 6 포스페이트가 다시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로 된 후에 글라이콜라이시스의 네 번째 단계에서 얘가 쪼개져가지고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그죠? 그 반응을 거꾸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역반응으로 글리세랄데 트리포스페이트와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가 붙어가지고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가 된다. 이 반응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도. 그렇죠?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포스페이트와 글리세랄데 트리포스페이트 두 개가 붙어서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아도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죠? 겹치기 출연해요.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복잡한 반응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포생물학 2에서 부록 메타볼리즘, 생화학의 메타볼리즘 파트를 어느 정도 겉핥기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정도만 외워두면 나중에 생화학 배울 때도 웬만한 복잡한 파트는 여기서 다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데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 그러면 또 이제 글라이콜라이시스의 거꾸로 역반응. 우리 글루코니오제네시스. 우리 왜 결국은 스타치나 설탕을 만들려면 글루코스를 만들어야겠죠. 글루코스 비슷한 걸 만들어야 되니까 글루코니오제네시스의 역반응. 글루코니오제네시스. 포도당 신합성 반응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 3탄당 인산 2개를 붙었으니까 6탄당 2인산이 생겼는데 인산 2개는 필요 없으니까 인산 하나를 떼어버린다.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파테이즈. 나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포도당 새 합성 글루코니오제네시스 이후 처음이죠. 그죠? 글루코니오제네시스에 관련된 효소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프럭토스 6 포스페이트가 만들어졌죠. 자, 프럭토스 6 포스페이트. 여기까지는 글루코니오제네시스와 같은 과정이다. 글루코스 포스페이트 아이소머레이즈가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를 만든다. 누구를? 프럭토스 6 포스페이트를. 여기서 다시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글루코스가 되면은 광합성의 light independent reaction, 광 비의존적 반응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겠구나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포도당이 안 만들어지고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 여기서 끝나고 뭐가 되냐?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가 포스포글루코 뮤테이즈 6번 탄소에 있던 포스페이트를 떼어다가 1번 탄소를 붙여준다. 1번 탄소를 왜 붙이지? 나중에 쭉 연결돼 가지고 글라이코젠 혹은 스타치가 되려면은 1번, 4번이 알파 1,4 글라이카시틱 본드로 연결되죠.
그래야지 1번 탄소에 붙어있는 포스페이트가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연결되기도 하고 이번에는 그 에너지만은 부족해서 ATP 에너지를 더 갖다 붙이는 거죠. 어디다가? 1번 탄소에다가. 그래서 ADP 글루코스, 파이로포스포릴레이즈. ATP가 포스페이트가 3개 있죠. 그런데 포스페이트가 2개 있는 걸 우리가 2개가 나란히 붙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붙으냐? 파이로포스페이트를 파이로 PYRO 포스페이트. 그래서 재밌게도 글루코스 1 포스페이트니까 글루코스 1 포스페이트 1번 탄소에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는데 거기서 ATP가 포스페이트 2개가 떨어진다. 자, 원래 있던 포스페이트 하나 있죠. 그리고 ATP에 포스페이트가 2개 떨어지면 뭐가 되죠? ATP가 AMP가 되죠. 모노포스페이트 그죠? 2개 떨어지는. 근데 AMP인데 요 1번 탄소에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는 거에 AMP에 원래 가지고 있던 포스페이트 하나 붙이니까 결국은 뭐다 이제 ADP가 되겠죠. 포스페이트 2개 있으니까 그죠? ADP 글루코즈에 ADP가 연결된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자 ATP에서 ADP만 글루코즈에 붙인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ATP에서 AMP만 포스포글루코즈에 붙여도 된다. 어느 게 어떻게 표현해도 맞아요, 그죠? 그래서 글루코즈 ADP 글루코스라는 걸 만들고 ADP 글루코스는 뭐냐? 일종의 글루코스를 쭉 연결해서 스타치를 만들기 위한 활성화된 모노머. 여러분들 1학기 때 그 폴리머라이제이션 배울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폴리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면은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단백질이 되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되면은 뭐 DNA, RNA 같은 핵산이 되죠. 그리고 글루코즈 같은 것들이 쭉 연결되면은 뭐 글라이코젠, 스타치 같은 폴리사카라이드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될 때 뉴클레오타이드 백본에는 포스페이트가 하나씩밖에 없어서 예를 들어서 뭐 DGTP, DATP, DCTP, TTP가 아니고 그냥 AMP가 와도 포스페이트 하나 붙은 것만 와도 쭉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ATP, 뭐 DATP, DGTP 이런 포스페이트가 3개씩 붙은 것들이 뉴클레오타이드 핵산 합성에 쓰이죠. 그 이유는 뭘까? 그것들이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스페이트가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쭉 연결되어 가지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핵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글루코스들이 쭉 연결되어서 글라이코젠을 만들 때도 글루코스만 가지고는 붙지 못해요. 글루코스에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가 붙어 있다가 걔가 떨어져 나가면서 시킬 수 있다. 그래서 ADP 글루코즈가 일종의 스타치를 만들기 위한 전분을 만들기 위한 액티베이티드 모노머 이걸 뭐라고 부르냐? 활성화된 모노머 액티베이티드 그냥 글루코스만 있어가지고 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갖다 붙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ADP라는 놈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글루코즈가 N개 연결된 전분에서 글루코즈가 N 플러스 1개 하나 더 연결된 전분으로 글루코즈가 하나 더 붙으면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 ADP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에너지가 사용된다. 그래서 모든 조그만 분자를 붙여서 큰 분자를 만들 때는 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DNTP, 그냥 NTP 이런 것들이 DNA 혹은 RNA의 그 서브 유닛으로 만들어질 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포스페이트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돼 가지고 쭉 연결돼서 라이보솜에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낼 때도 뭐 분자 생물학에서 이제 뭐 트랜슬레이션 과정에서 뭐 GTP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되죠. 그러한 이유가 바로 GTP의 에너지가 이 트랜슬레이션을 사용되기 때문에 또한 아미노산이 tRNA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머시너리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때 역시 tRNA에 있던 것들이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때도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많이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ADP가 왜 괜히 쓸데없이 글루코스에 붙었다가 떨어지냐, 괜히 복잡하게 만들려고 나 머리 아프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ADP가 붙었다가 떨어져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왜? ADP가 붙었다가 떨어져 나올 때 필요한 릴리스 되는 프리 에너지 델타 G는 네거티브 그걸 이용해 가지고 글루코스를 쭉 연결해서 스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글루코스가 하나 더 붙은 전분이 만들어지면 그건 어디에
저장된다. 엽록체 안에 저장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 더 배웠죠. 그러니까 식물 세포에서 전분들을 쭉 만들어내는데 그 전분들이 어디에 저장되냐? 엽록체 스트로마 안에 주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 뭐 체관, 플로엠 같은 걸 타고 식물 전체의 몸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질문이 특별히 있으세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혹시나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 하시면 저에게 이메일이나 LMS에 질문글을 올려주시도록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합니다. 고맙습니다.